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공산화의 위험성에 방심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주사파에 아부하고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애국 지식인 모임인 정교모에서 문재인 흑서 교양도서 출판했습니다. 전국 가정 필수 소장도서, 전가족 필독서를 10권 이상 주문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백훈 정의각당 애국이병 신백훈 박사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 시청과 전파 부탁드립니다. 네, 문광해군, 문연상군, 문광군, 문상군의 실록입니다. 실록. 문재인 흑서, 국가 정체성, 법치 파괴 이 분야입니다. 주사파 정치 세력의 저강도 혁명,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역임했고 현재는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데 의병은 우선 제목에서 뭔가 이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주사파 정치 세력의 난장판 쿠데타, 난장판 반란 그런 반역 그런 일이 혁명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건 의병의 소견입니다. 특이한 정치 행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정사에서 특이한 정치 행태를 선보였다.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을 약속했으면서도 집권 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진영 정치를 극한까지 몰고 갔다. 87 체제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 체제를 손보려고 헌법 개정을 서둘렀다. 청와대 주도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자 정치적 구상을 유별난 정책과 법안으로 만들어 국가 시스템을 흔들었다. 반란이죠, 반란. 반약. 우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살이 떨리도록 경험했다. 먹구름이 거치고 나자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 목적했던 바는 무엇이었나? 그들은 혁명하려고 했던 걸까? 여기도 혁명. 그렇다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면서 왜 실패했나? 그들에게 헌법을 지들 맞대로 하는 걸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혁명 전략이 한계에서 비롯됐을까? 아니면 도도한 현대 문명사의 흐름에 어긋났기 때문인가? 그들은 이제 잦아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솟구칠 것인가? 이거 다시 솟구쳐서는 안 되죠. 다시 정말 징그럽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그 마누라 김정숙인가도 그렇고,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문을 풀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알아보고, 주사파 정치 세력이 어떤 전략으로 정권을 만들어냈는지, 그들이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었는지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짚어보자. 자, 문재인 정권의 성격. 주사파 정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잘 표현되어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고영주 변호사의 말에 용공상이 표현되고, 문재인은 간첩이다라는 박인란 변호사의 말에 반대한민국의 성격이 표현되어 있다. 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는데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 박인란 변호사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는데 이 사건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 물론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죄 판결은 발언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일 뿐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의 용공성, 반국가 행위 여부는 그의 행적이나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재인의 용공성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취임 초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청와대에서 신영복이 쓴 글씨 앞에서 김여정, 김영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으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골수 공산주의자다. 거짓 전향서를 내고 풀려나서
나중에 성공회 대학의 교수가 됐다. 그는 북한에서 가장 아낀 남만 토박이 공산주의자로 유명하다. 북한에서 가장 믿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가장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이대영 공사를 비롯한 외교관 3인이 4.20을 탈출하지 못했다. 그들을 구출하고자 접촉했을 때 북베트남은 북한에 교섭권을 주었다. 북한이 교환 조건으로 내세운 인물이 무려 21명 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영복이 우선순위 1번. 야, 참 저도 이 책을 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영복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신영복이 공산주의자, 참 정광훈 목사 훌륭합니다. 북한의 리스트에는 중량급 장기수들이 많았지만 북한에 가보지도 않은 신영복이 최우선 인사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로 교환 협상은 없던 일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북베트남과 직접 협상하여 억류 외교관들을 무사히 데려왔다. 문재인은 또 제주 4.3 추념식에서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면서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꾸었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당부했다. 전 이거 들고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구역질.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분개해서 우리 제주도민을 욕보했다고. 왜 우리 제주도민이 다 공산주의자냐고. 자, 내용 증명으로 문재인에게 항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간첩, 문재인 때문에 제가, 경찰서 조소를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4.3의 제주도가 꾸었던 꿈은 자유주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4.3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제주의 꿈은 용공 세상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50선거를 폭력적으로 방해했다. 그런 만큼 제주의 꿈을 실현하자는 말은 용공적인 세상을 만들자는 말과 다름없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이 참여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이 뿌리라고 강조했다.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해서 무정부주의 투쟁을 하다가 광복군이 부사령관을 지냈다. 해방 정국이 끝날 무렵 월북했고 6.25 전장에서 세운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았으며 권력 서열 3위까지 올랐다. 만일 적군 수계를 국군 창설이 주역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들었다면 현충원에 잠들어 있던 6.25 참전용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사실 광복군은 국군 창설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국군 창설의 뿌리는 해방 이듬해에 결성된 국방경비대이다.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좌우를 가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상생하자는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상생이란 미사역으로 집요하게 밀어붙이던 적폐청산 작업을 해명할 수 없으며 극단화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진영 정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상생을 거부하는 용공사상이 문재인의 발언에 스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용공성에 대해서는 이만큼 해두고 반대한민국의 행적을 살펴보자. 반대한민국의 행적은 대한민국의 존재 기반을 허무는 이적 행위를 말한다. 무척 많은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직접 USB를 건네준 것이다.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조작한 것이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들을 들 수가 있다. 먼저 헌정사에서 가장 놀라운 스캔들부터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손에 직접 USB를 쥐어주었다.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주고받은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신경제구상과 더불어 발전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얘기한 것밖에는 밝혀진 바가 없다. USB는 통일부에서 만들었는데 최근에 자유통일당에서 공개를 청구하자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더욱이 통일부는 판문점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전달된 USB가 자신들이 만든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도 털어놓았다. USB의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에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 까닭에 USB에 핵심적인 국가기밀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USB에 국가 기밀이 담겨 있다면 대놓고 이적 행위를 한 셈이다. 반역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아직 사법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며 당분간 사법 처리를 기대할 수도 없다. 핵폭탄급의 정치 사안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한 수사에 착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를 정상화하려면 언젠가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둘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제1임무를 저버린 사건을 보자. 서해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고 조작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2020년 9월 21일 새벽에 당직 근무를 서던 공무원이 실종되는데 이튿날 북한의 총격으로 죽었다. 그때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이 채무관계나 해상표류 예측 자료를 인용해서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진월북이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실상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그렇게 발표했다고 털어놓았다. 월북 조작 사건이 반국가 범죄인 까닭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는가? 자국민의 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는가? 새 공무원 실종 사건은 비록 공무원 한 사람에 관계된 소소한 사건으로 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존립에 관계된 거대한 사건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보 능력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사건을 살펴보자.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분단 국가일수록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정보 능력을 헐어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세 단계로 일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없앴고 다음에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무력화시켰으며 마지막에는 아예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없애버리자 해외 파트에서 물어온 소중한 정보를 헛되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를 보자. 중국에서 요소수의 한국 수출량을 이례적으로 매번 점검하는 것을 해외 파트에서 우연히 알아냈다. 국내 파트가 없어지자 해외 정보의 정치 경제적인 의미를 분석할 수가 없었다. 소중한 해외 정보는 방치되었고 큰 봉변을 당했다. 몇 달 뒤에 중국이 요소수의 수출을 통제하자 대란이 일어났다. 요소수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상황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국내 정보기능을 없앤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요소수 문제도 완전히 문재인 그 개자식 때문입니다. 저 운수업자들, 이 요소수 문제에 골랑 꺾은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간첩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은 최근 수사 선상인 민주노총 간첩 사건으로 드러났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의선이 반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한다.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국가정보원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간첩이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권 이전 6년 동안 26건이었는데 문재인 집권 이후 5년 동안 겨우 3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하던 사건들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간첩 수사권마저 박탈했다. 그래놓고 간첩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했다고 국민을 호도했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간첩 수사권은 경찰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지 이번에 이건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간첩 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그동안 간첩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경찰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 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안보 경찰이 숫자도 1000명이나 줄여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라 하면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수집은 형편없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어긋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 문재인 개자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뿌리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만일 빙산의 전체 모습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심각성이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다. 반국가적인 행적들은 조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주사파 정치 세력이 혁명 전략. 주사파 정권은 87 체제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다. 87 체제는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말한다. 87 체제는 본질적으로 봉건 영조와 같은 지역 맹주들의 권력 분점 체제였기에 주사파 운동권은 외면했다. 현실적인 선택지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노동, 교육, 언론, 문화 및 사법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현실 정치권이 부르자 하나 둘씩 들어가 마침내 87 체제의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87 체제의 좌파 정권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있다. 세 정권 모두 용공성과 반대한민국의 혐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가장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현 정사에서 최초로 친북 정권의 모습을 선보였고 노무현 정권은 좌파 분기를 마련했으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종북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용공성과 반대한민국 성격은 북핵 정책을 통해 드러났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국민을 속인 거죠. 자기가 책임 모두 진다고 하면서. 정말 김대중이가 망국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북핵 개발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막대한 대북 송금액은 북핵 개발의 단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IMF 위기를 극복한 공적이 있다. 아직은 국가 개념이 살아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용공성 혐의도 북핵 정책에서 나타났다. 북한이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두둔하자 한 해 뒤에 북한은 핵 보유 선언을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좌클릭하고 우회전을 하며 국익을 챙긴 행적도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던 것이다. 아직은 국익 개념이 살아있었다. 주사파 정치 세력은 노무현을 영웅처럼 받들면서도 그가 국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그리고 일관되게 국가 시스템을 파기하고 국익을 훼손했다. 국가 개념이나 국익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지지율이 높았다. 주사파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는 음악 선율이 클라이맥스에 오르듯 기민하고 집요했다.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회를 장악하는 과정이었다.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전략과 정치사회를 장악하는 전략을 잘 조화시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을 잘 따랐던 것이다. 그람시는 유럽에서 레닌의 벌셰비키처럼 혁명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후진 러시아와 달리 선진 유럽에는 시민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이다. 선진사회에서 혁명에 성공하려면 시민사회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전략을 진지전이라 했다. 진지전.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전략을 진지전이라 했고 국가를 장악하는 전략을 기동전, 국가 장악하는 전략을 기동전이라고 불렸다. 진지전이나 기동전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빌려온 군사용어이다. 주사파 운동권은 프랑스의 68 운동권처럼 그람시의 진지전부터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학생운동권은 대대적인 기동전을 펼쳤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1968년 5월에 드골 정부의 반기를 들고 소규모 학생 봉기로 시작했다. 곧바로 프랑스 전역의 학생과 파리 노동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혁명 상황이 연출됐다. 드골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의회를 해산했으며 총선을 실시했다. 무질서에 진저리 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드골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프랑스의 68세대는 혁명에 실패하자 시민사회로 들어가서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및 생태주의 같은 진보적 가치를 더럽히는데
혼신을 기울였다. 입지는 좀 달랐지만 주사파의 86세대도 프랑스의 68세대의 길을 걸었다. 1987년에 넥타이 부대 참여로 주사파 학생운동권이 주도한 6월 항쟁이 성공했다. 그렇지만 항쟁의 열매는 보수 정객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지역 기반을 가진 거물 정치인들이 87 체제를 권력 분점 체제로 만들어버렸다. 곧이어 동유럽의 공산권과 혁명의 성지인 소련마저 해체되고 말았다. 이중적으로 설당을 잃어버리자 주사파 운동권에게는 시민사회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다. 주사파 운동권은 출판 시장에 들어가 좌파 서적을 산더미처럼 출간했고 영화, 예능계에 들어가 젊은이들을 좌파 문화의 소비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다. 입시 학원가에 들어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좌파 가치를 심어놓았다. 노동구에 들어가 노동자들을 정치화시켰고 노동자의 권익보다 정치운동을 앞세우는 민주노총을 만들었다. 교육계에 들어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정교조를 세웠다. 언론 방송계에 들어가 사업장마다 언론 노조를 만들고 데스크와 운영권을 장악했다. 사법계에 들어가 틈만 생기면 법정 투쟁으로 반대 세력을 지치게 만들었다. 주사파 86세대가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과정은 프랑스 68세대의 그것과 달랐다. 주사파 운동권은 가끔씩 쌓아온 역량을 결집시키면서 국가를 공격하였다. 일종의 기동전이었는데 목적이 국가를 직접 장악하는 데 있지 않았다. 주사파 정치 세력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었다.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충분히 장악하기 전에 국가를 장악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그람시의 경고를 따랐다. 대표적인 기동전으로는 미군 장갑차의 차인 효순 미선의 사망사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사건, 천안함의 폭침사건, 세월호의 침몰사건,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이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기동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 시위였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이 탄생이 예비되었고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움켜쥐게 되었으며 정치 사회의 운동장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프랑스 68세대와 달리 주사파 86세대는 정치 세력화에 성공했다. 대통령 탄핵이 기동전이 성공하자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주사파 운동권은 처음에 87 체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레닌과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제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그들을 시민사회로 들어가게 만들자 그람시의 제자가 되었다. 현실 정치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경쟁적으로 불러들이자 이때 김영삼, 김대중이 이 주사파 운동권들을 많이 정치로 끌어들였죠. 주사파 운동권이 정계에 자리 잡게 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참 문제였습니다. 주사파 운동권은 쇠천년에 즈음하여 전향파와 비전향파로 갈라졌다. 공산권의 몰락을 조용히 지켜본 한 무리의 주사파 운동권이 자유민주자로 전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사파 운동권은 전향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였다. 비전향파는 불어 김대중 정권에 참여했지만 당시에는 정치 세력화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달랐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주사파 비전향파들은 친노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세력화에 성공하였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 노 대통령이 합류하였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계기로 총선에서 크게 성공하여 제1당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서는 주사파 운동권을 부흥시켰고 죽어서는 그들의 생명수가 되었다. 주사파 운동권의 정치 세력과 시민 세력은 자유우파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전투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서로 다른 이유가 있었다. 주사파 정치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자유우파 정권이 주사파 정치 세력을 경쟁적인 동반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두 정권은 모두 사회통합운동이나 국민 대통합운동을 펼쳤다.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권은 이념 문제에 무디였다. 취임 초부터 한미 FTA 반대와 광우병 사태로 지쳐버렸는지 권력 안팎의 빈 공간에 이념 세력들이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주사파 운동권이 따리를 틀고 있다는 소문이 많았다.
몇 년 전 기생충이란 영화가 나오자 자유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떠올렸다. 이념 세력이 숙주 노릇을 똑똑히 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유우파와 달리 주사파 운동권은 반대 세력을 적대적 척결 대상으로 여겼다. 자유우파는 그런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정교조를 법에 노조하면서 이념 문제에 날을 세웠다. 위 협을 느낀 주사파 운동권이 본색을 드러내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였다. 거대한 기동전을 펼쳤던 것이다. 주사파 시민 세력이 시민사회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유시민들이 부채의식과 자유지성인들의 비겁함이 있었다. 주사파 운동권은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들이 많은 희생을 치를 동안 대부분의 자유시민들은 자기 삶을 개척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자유시민들은 대부분 운동권 세력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을 챙겨주었다. 그런데 부채의식은 오도된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학생운동 시절에 그들이 신봉한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운동권들은 마오쩌둥이 내세운 신민주주의를 신봉했다. 마오쩌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신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때 학생운동권은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자였다. 상당수의 자유지성인들은 좌파의 낙인 찍기가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눈치보기죠. 눈치보기. 몸살이기. 그들의 지성 분위기는 프랑스 68 세대의 지성 분위기와 비슷했다. 자유주의자 아론과 함께 옳은 것보다는 공산주의자 사르트르와 함께 실수하는 게 낫다는 것이 그때 분위기였다. 우리도 당시에 자유지성인들이 주눅들어 있었다. 좌파가 우파보다 도덕적 입지나 말빨이 앞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대로 주장해야 할 때 비겁하게도 침묵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사파 정치 세력은 씩씩한 발걸음으로 대권을 장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우파의 김종필과 DJP 연합을 결성하여 당선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우파의 정몽준과 우여곡절을 겪고 당선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성공은 자유우파의 이해창 후보가 JP나 MJ를 품지 못한 실수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우파의 실수에 힘입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공했다. 진지적으로 쌓아올린 시민사회의 좌파 헤게모니와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주사파 운동권이 기민한 정치 세력으로 대권을 움켜쥐었다. 주사파 86세대의 성공과 실패. 이제 주사파 용공 정권의 진정 목적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성패 여부는 어떤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을 때가 되었다. 그들이 목적한 바는 정권이 출범 초에 뜨거웠던 헌법 개정 논의를 살펴보면 그 대강이 드러난다. 성패 여부는 사태 전개를 따져보면 가늠할 수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시대의 흐름을 짚어보면 될 듯 싶다. 헌법 개정의 논의는 공식적으로 2018년 2월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5월에 국회에 상정되어 의결 정수수 미달로 폐기될 때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헌법 개정이 취임 초에 청와대 주도로 추진된 것을 보면 헌법 개정의 논의 속에 주사파 정권이 실질적인 정치 목표가 담긴 것이 분명하다. 핵심 쟁점은 헌법 전문가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빼느냐, 그대로 두느냐는 문제와 헌법 제1조 3항의 지방분권 국가조항을 신설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였다. 그리고 개헌은 제9장에서 선언되었고, 나중에 주민자치기본법안으로 구체화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최종 헌법 개정안에는 자유가 살아남았고 지방분권 국가조항이 신설되었다. 헌법 개정안에 자유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사파 정권이 정치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뒤에 발표된 중교고 역사 교과서의 집행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때 자유를 삭제했다가 부랴부랴 삽입한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 헌법 1조의 지방분권 국가조항을 신설하면
체제 변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 지성에는 늘 민주주의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를 빼도 상관없다고 변명하곤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상위 개념이 아니다. 동유럽이 공산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자 민주주의는 곧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므로 자유를 빼자고 하면 일리 있는 주장이 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적 민주주의를 이해해온 주사파 정치 세력이 자유를 빼자고 하면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헌법 제1조에 왜 굳이 지방분권 국가조항을 신설하려 했을까? 얼핏 보면 권위주의 시대에 폐지했다가 민주화 시대에 부활시킨 지방자치를 복격화하자는 뜻 싶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 용공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순진할 리가 없다. 순진할 리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연방제의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그걸 보면 지방분권이랑 곧 연방제라는 종착역에 가기 위해 중간 기착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분명해졌다. 주사파 정권이 정치 목표는 곧바로 용공적인 정치체제로 번역하자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연방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체제 변혁을 앞세워서 미리부터 반발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 자유를 다시 삽입한 까닭을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제 통일을 준비해 놓으려면 결정적인 기회에 폭력적인 기동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밑으로부터 혁명의 열기가 치솟을 수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 개정안이 폐기된 뒤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지방자치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시군구를 넘어 읍면동까지 주민자치회를 두게 했다.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국민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민주주의 풀뿌리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막강한 권한위 주민자치회는 결정적인 계기에 쉽사리 정치화될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인민회의죠. 마을마다 인민회의, 공산주의, 주민자치는 인민회의 같은 겁니다. 헌법 개정안은 폐기되었고 주민자치법도 폐기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주사파 정권이 정치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를 장악하고도 왜 연방제 통일을 준비하는 목표밖에 세우지 못했던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헌법 개정이 실패한 뒤에는 어떻게 정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람시가 살아있었다면 땅을 치고 한탄했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를 그만큼 장악하고 국가 권력까지 움켜쥐었으면 본격적으로 폭력적인 기동전을 펼쳐서 혁명을 완수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촛불 시위 때 횃불까지 등용 하늘 보고 오싹했었다. 이제 폭력혁명이 골짜기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주사파 정치 세력은 생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주사파 정치 세력은 독자적인 정치 상상력을 가진 혁명 세력이 아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국가 전복의 폭력을 북한에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주사파는 국가 폭력을 북한에 기대하고 있었다. 국가 엎프기, 전복의 폭력을. 그들은 기껏해야 북한 주체 세력이 아류, 끄나물, 양아치, 꼬부. 그들의 야망과 정치 세력은 프랑스 68 사대보다는 좀 나았지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에는 한창 머무쳤다. 그들은 처음부터 혁명이 풀코스를 달리려고 하지 않았다. 하프코스 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의 실패로 혁명이 중간 기착지까지 가기도 버거워지자 그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20년의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혁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다. 좌파들의 주특기는 전통적으로 만들기가 아니라 망가뜨리기다. 만들기가 아니라 망가뜨리기다. 이걸 우리 국민들 잘 알겠습니다. 좌파들은 만들기가 아니라 망가뜨리기다. 나라를 건국해, 나라를 망국시키는 겁니다.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나라를 망국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국가 파괴의 목표와 장기 집권의 목표가 서로 어긋나는 데 있다. 장기 집권을 하려면 국가 파괴만 일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상충되는 목표의 갭을 기만과 선동으로 메우려 했다. 국가 파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집권 초기부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듣보잡 이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맨 먼저 자영업자들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크게 올렸기 때문인데 그 여파가 점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까지 미쳤다. 전반적으로 인건 수준이 높아지게 된 탓이다. 그런 와중에 코비드19의 팬데믹으로 경기가 나빠지자 현금 박치기로 재난지원금을 마구 뿌렸다. 건국 이래 70년 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인데 주사파 정권 단 5년 만에 늘어난 국가 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되었다. 그런데 참 이 일부 특정 지역의 국민들은 말이죠. 빚을 내더라도 이렇게 퍼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호남입니다. 호남. 호남인들이 진짜 불명예입니다. 호남인들 빨리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국가 경제만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도 망가뜨렸다. 무엇봐도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 선거소송은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데 20대 총선인 선거소송은 대부분 정권 말까지 종료되지 않았다. 공화 정치의 초보리인 사법이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이 재판 늦게 한 사람들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KBS 및 MBC를 무리하게 장악하여 공영방송 시스템이 망가졌다. 편파방송의 예산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고위공무원 범죄수사처가 신설되어 운영하기에 따라 대통령이 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의 범위가 좁아지고 전문성이 약한 경찰의 부담만 커졌다. 탈원전으로 원전이 생태가 깨졌으며 원전이 세계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겼다.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고 중국산 패널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구 허가해 주었다. 그러더니 산림 파괴의 패널 오염으로 오히려 환경이 알아누울 지경이다. 4대강 수질을 높인다고 수중보를 해체하더니 시설관리에 큰 구멍이 생겼다. 원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공황과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산사태와 강둑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자연자해지만 예정된 민재이기도 하다. 이거 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 재산으로 다 몰수해야 된다.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망가졌다. 그래도 주사파 정치 세력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개선된 것이라고 우겼고 팬덤들은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주사파 정권은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고 통계를 마사지했으며 각종 지표를 조작하면서 국가 파괴 작업을 밀어붙였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4대강보를 해체할 때 경제성 지표나 수질 지표를 조직한 것이 요즘 드러나고 있다. 객관적 진리를 무시하고 기만과 선동을 일삼는 것은 막시즘이 오랜 전통이며 프랑스 68세대의 혁명 전략이기도 했다. 그람시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생태주의와 여성주의, 다문화주의와 피시, 정치적 올바름주의는 그들의 부정주의 깃발이다. 근대 문명을 부정하고 사회 주류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전략들이다. 프랑스 68세대의 부정주의 혁명 전략은 주사파 86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정치 권력까지 움켜쥐게 되자 국가 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프랑스 68세대의 부정주의 철학은 진리를 억압자의 권력 유지 도구로 보고 진실은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정주의 철학은 그대로 우리 86세대의 신념이 되었다.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았던 효순 미선 사건이나 세월호 침몰 사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은 바로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혁명 전략이 텃밭이었다. 그렇게 당연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주사파 정권 내내 파헤쳐졌는데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끝났다. 진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있지 않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경험은 피해자마다 다르니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주사파 정치 세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이 처리신 문제도 똑같이 공략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모두 존중하는 IAEA 사무총장의 과학적 견해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이 근거 없는 괴담이 진실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동안 주사파 정치 세력이 저강도 혁명 전략은 기만과 선동, 전술로 가득 찼었다. 권력이 정점에 올라서서도 전술은 바뀌지 않았다. 기만과 선동 전술이 아무리 정치적 승리를 거둬 가져왔다라도 영원히 먹힐 수는 없다. 1989년에
공산정권이 무너지자 객관적 진리를 외면했던 유럽의 68세대는 질시 대상으로 전략했다. 유럽의 68세대는 공산권이 몰락을 경험한 8, 9세대에게 사회주도권을 빼앗겼다. 사르트르가 창간한 일간지 니 베라시옹은 슬프다 아롱이 올랐다며 그동안 저지른 과오를 사과했다. 우리 사회의 주도권이 주사파 86세대에서 밀레니엄 MZ세대로 옮겨가고 있다. 주사파 86세대의 일그러진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빈약한 정치 상상력으로 비전 없이 고군분투하다가 권력과 금력에 중독되어 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제대로 된 정치 후계자도 찾지 못한 채 조폭과 다름없는 토건 부패 세력에게 운전대를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권력과 금력이 끝자락에 매달려 허둥대고 있다. 애처로운 일이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영상 한 3번 이상 보시고 꼭 책을 10권 이상 구입을 하시고 온 가족이 다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사람의 친한 친구, 지인들에게 그 책을 줘서 야 친구야 이 책 꼭 읽어라. 3번 이상 읽어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다 읽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도 책 10권 사서 다른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홍보해야 됩니다. 문재인 흑서, 문광군, 광해구 같은 문광군, 연산군 같은 문상군, 범죄실록, 문재인 흑서 정말 전 나라의 가정마다 반드시 소장돼야 되고 온 가족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의병은 간곡히 호소드리고 이런 책을 만드신 정말 우리 정규모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